다섯 번째 증후군입니다. 이 증후군은요, 바로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에요. 스마일 마스크 신드롬이라는 건데, 여러분들 느낀 적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저도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슬럼프가 왔을 때 이 증후군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직장인들 분들, 혹은 뭐 사회생활, 대학교, 뭐 고등학교, 중학교, 약간 어떤 자신의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이렇게 웃는 얼굴을 보여야 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직장 상사가 막 나한테 되게 모욕감을 줬지만 예, 시정하겠습니다 라든지, 뭐 선생님한테 되게 약간 뭐 이렇게 모욕감을 들었다든지 혼났다든지 이럴 때도 막 이게 뭔데요? 이렇게 못하잖아. 그리고 뭐 엄마가 뭐 걱정할까봐 엄마 앞에서 웃어야 된다든지 아빠 앞에서 막 억지로 웃어야 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스튜어디스 같은 경우에 뭐 영업직을 서비스 직종이 있으신 분들은 맨날 손님한테 웃어야 되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뒤에서는 막 억울함, 화, 분노 이런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 계속 삭히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 생기는 현상을 바로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지. 밝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 강박관념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감정이나 화를 발산을 못하는 거야. 참는 거야. 그래. 네, 어서 오십시오. 아니요 선배님, 부장님 아니에요 이러면서 계속 웃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발산하지 못해서 여기는 계속 썩어가고 있는 거야. 우울증이 오는 거지. 그래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울고 있는 약간 숨겨진 우울증 같은 증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 이게 진짜 위험한 게 이 증후군이 정도가 심해지잖아? 그럼 자살까지 시도하게 된대요. 그리고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욕구, 뭐 식욕, 무욕,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감퇴하는 거야. 밥도 먹기 싫고, 사기도 싫고, 뭐 성관계도 하기 싫고, 그냥 그런 기본적인 욕구조차도 감퇴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증상이 일반적으로는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와 억압 때문에 발생을 해요. 주로 연예인들, 세일즈맨, 직장인들, 서비스 직종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가면성 우울증입니다. 이게 딱 간단하게 정의하면 의학적 용어로는 가면성 우울증으로 불려요. 식욕에 감퇴하거나 매사에 재미가 없어져. 그리고 의욕이 떨어지는 거지. 그리고 피로감, 불면증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 걸 바로 이 가면성 우울증, 그러니까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고객을 대하는 스튜어디스, 창구 직원, 서비스 직군에서 되게 많이 나타나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막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 뭐 손님 괜찮으십니까? 막 이런 거 있지.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거지. 근데 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 해소되지 못하면 면역 체계랑 호르몬 분비까지 이상이 생긴대요, 여러분. 진짜 무섭지 않냐 이거? 이게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니야. 면역 체계랑 호르몬 분비에까지 이상이 생겨서 감기, 생리불순, 불면증, 두통, 근육통, 소화불량, 이거 내가 지금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감기, 생리불순, 불면증, 두통, 근육통, 소화불량, 이거 내가 지금 다 갖고 있어요. 이런 증상이 올 수 있는 거야. 자,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은 평소 생각이 좀 부정적으로 갖게 되는 거지. 그리고 막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 감정을 내가 갖고 있잖아. 근데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잖아. 왜냐면 계속 나는 웃어야 되는데 우울증, 막 화, 분노, 막 억울함 이런 게 항상 여기 있는데 나는 계속 웃어야 되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친구를 만나거나 혹은 나랑 뭐 친한 친구들 한 명쯤 있잖아요. 이걸 조금 표출해주는 게 좋대요.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부정적 생각들을 적절하게 조금 표현하는 것도 괜찮대. 야, 씨, 그 새끼 죽여버려. 막 이런 걸로 약간 표출을 해줘야 된대. 그러니까 친구나 가족, 뭐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 대화를 해가지고 업무 스트레스를 표출하는 거지. 참지만 말고. 그리고 내가 이 스트레스를 풀려면 되게 좋은 운동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복싱, 권투 이런 거나 막 이런 거를 막 조깅 막 뛰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활동적인 운동도 하면 이게 효과적이래요. 왜냐면 복싱이 진짜 좋잖아. 풀면서 막 샌드백 치는 거지. 그 상사 새끼, 그 손님 새끼 푸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로 약간 좀 푸는 게 좋대요. 그리고 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혹은 걸리신 분이라도 예방을 위해서 약간 시간, 업무 시간 외에 일과 관련된 거 그냥 생각하지 마. 그리고 자신만의 스트레스 방법을 찾는 거지. 내가 뭐 쇼핑을 해서 행복하면 뭐 한 오늘은 뭐 10만원어치만 해야지, 뭐 5만원어치만 해야지 해서 약간 쇼핑을 하는 것도 괜찮고, 뭐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친구랑 같이 영화 보는 것도 좋고, 가끔은 술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랑 좀 웃고 떠들면서 막 뒷담화 존나 해. 아이씨 뭐 어때, 맞잖아. 그 사람 듣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싫은데 어쩔 거야. 뒷담화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친구가 뭐야, 가족이 뭐야, 그냥 말하는 거지. 표출하는 거 얘기 있던데 분노와 그런 화를 표출을 하셔야 합니다. 너무 참지 말고 나는 괜찮아, 나 아니야, 나 진짜 괜찮아, 나 힘낼게, 와 힘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를 감추려고 하지 말고 좀 표출을 하시는 게 되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뭐 권투나 뭐 복싱, 조깅, 막 달리는 것들, 이런 게 좀 거친 운동도 스트레스 푸는 거, 이 증후군이 약간 좀 해소가 될 수 있다니까 지금 스마일 증후군을 갖고 있는 당신, 내일도 억지로 웃어야 하는 그 스트레스와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당신, 뒷담화 깝시다. 그리고 운동 합시다. 직장생활 하면서 스마일 증후군은 뭐 다 갖고 있지, 그치? 우리 표출합시다. 참지 말자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뭐냐,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테스트입니다. 자,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여기다 창을 그냥 띄워드렸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한다. No. 두 번째,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이다. No. 나도 이거 안 읽어봤거든요. 여러분이랑 같이 하려고. 세 번째, 자꾸만 죄책감이 든다. 나 이거 좀 있는 것 같아. 내가 뭔가 좀 안 하면,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약간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네 번째, 모두 내 잘못인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 No. 다섯 번째, 이상이 만족스럽지 않다. 조금? 여섯 번째, 자꾸 슬퍼진다. 요즘 좀 그래. 요즘 좀 자꾸 슬퍼져. 일곱 번째,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하지 않나? 너무 우울하거나 내가 왜 사냐 막 이런 거 있잖아. 있지만 요즘에는 없어. 여덟 번째,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못났다는 생각이 든다. 가끔이지만 그렇게 자주는 아닌 것 같아요. 아홉 번째,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다. No. 열 번째, 내 자신이 실망스럽다. 일 안 할 때. 나는 쉬면서 되게 죄책감 느끼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 3일 동안 계속, 해야 되는데, 나도 쉬어야지, 좀 쉬자. 너무 고생했잖아. 일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죄책감이 들면서, 이렇게 쉬고 있는 나한테 좀 실망감이 자주 들어요. 이거 좀 맞는 것 같아. 11번째, 화를 자주 낸다. 이건 아닌 것 같고. 12번째, 일할 의욕이 없다. 나 요즘 좀 그런데. 이거 체크해야 되는구나. 매우 그렇다, 아니다. 이거 한번 다시 해보자. 나 이거 해볼래. 이거 해보자. 자기들아, 이거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끄고. K짱은 증후군, 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인가 아닌가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씨. 자, 첫 번째, 실패자라고 생각한다. No, 0점. 2번,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다. No. 3. 자꾸만 죄책감이 든다. 그렇다. 2점. 4. 모두 내 잘못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No. 6번째. 이상이 만족스럽지 않다. No. 자꾸만 슬퍼진다. 그런 편이다. 8.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나 7번이구나. 자살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그런 편이다.
그런 적이 있으니까. 살면서 그런 적이 그냥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있다라고 물어보니까 있는 거지 뭐. 8번.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못났다는 생각이 든다. 근데 그런 편이단 아닌데. 아니야. 그럼 나 아니라 그럴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 아니야. 나는 무지 사람한테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몇 번이냐? 10번이지. 10번. 내 자신이 실망스럽다. 그런 편이다. 화를 자주 낸다. No. 나는 진짜 화가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일할 의욕이 없다. 그런 편이다. 13. 주위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 아니다. 14번. 쉽게 피로감이 느껴진다. 그렇다. 건강에 자신이 없다. 그렇다. 근데 하면서 되게 우울해지는 것 같아, 나 지금. 하면서 우울해지는 것 같은데? 내 자신이 추하게 느껴진다. No. 17번. 식욕이 감퇴된다. 그러고 싶지만, 아니. 식욕이 조금 줄기는 했지만 식욕이 감퇴된 건 아니야. 급격히 몸무게가 줄어들었다. 급격히는 아니지만 그런 편이다. 자, 엄마. 20번. 19번. 잠을 잘 들지 못한다. 그런 편이다. 20번. 평소에 잘 운다. 그런 편인가? 자, 0점에 몇 점이다 지금? 1, 2, 3, 4 1.2, 3, 4, 5, 6, 7, 8, 9, 10 10점 맞죠? 아니다. 10, 이거 아니다. 3, 4, 5, 6, 7, 8, 9, 10, 11, 12, 12점. 0점에서 10점을 받은 당신은 우울증 의심 여부 없음. 11점에서 20점. 가벼운 우울증 증세가 보임. 21점에 30점. 상당한 우울증세가 보임. 전문가와의 상담 권유. 31점 이상. 아주 극심한 우울증 증세가 보이므로 꼭 전문가의 상담 필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맨날 행복할 수 있겠어, 그치?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스마일 중은 조그만 가벼운 우울증 증상은 좀 있지 않나? 저는 16점 받았어요. 저는 왜 31점, 나 왜 36점, 나 40점, 22점, 30점. 왜 이렇게 많이 봐? 생각보다 좀 많이 점수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다들 정서적 안정과 안정이 필요하시군요. 진심 전문가 찾아가야겠다. 저 8점요. 어머, 세상 행복하네, 저 사람. 23점. 거봐.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20점 넘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거 갖다가 난 우울증인가 봐, 역시 난 우울증이었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좀 이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해소법 있죠?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우리가 몸을 막 움직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저는 내 지인들을 만나면 감정을 막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편은 아니지만, 나이가 먹으면서 내가 언니나 누나가 되면서 약간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약간 좀 내가 베풀어야 되고
나도 자꾸 얻어먹고 싶은데 내가 막 이렇게 베풀어야 되고 괜찮아 언니는 괜찮아 누나는 괜찮아 막 이렇게 인정 많은 사람처럼 해야 되고 항상 웃어야 되고 아이고 귀엽다 이렇게 웃어야 되고 약간 이런 게 나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람 만나는 게 조금 귀찮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골라 만나고 근데 나 그럼 좋은 것 같아. 아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골라 만나면 안 돼? 맞잖아. 그런 게 약간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테스트를 해가지고 약간 좀 우울증이 나왔다고 해도 우울해하지 맙시다. 누구나 조금씩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아니 이렇게 각박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울증 없이 사나. 조금의 우울증을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31점 이상 받으신 분들 30점 이상 받으신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게 창피한 게 아니니까요. 자, 6번째 증후군입니다. 이 증후군은 여러분 빌딩 증후군이라고 해요. 빌딩 신드롬인데요. 이게 빌딩 증후군이 뭐냐면 우리들 솔직히 직장인분들 다 빌딩 안에서 일하시잖아요. 그쵸? 어느 건물 안, 뭐 빌딩 안 항상 어디 안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자, 실내 공기가 오염됨에 따라서 건물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을 보이다가 건물 밖으로 나가면 막 살 것 같고 이런 증상이 바로 빌딩 증후군이라고 불린대요. 자, 이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은 두통, 현기증을 비롯해서 막 눈이 충혈된다든지 인후가 좀 안 좋다든지 기관지염, 천식, 소화불량 이런 증상을 호소한대요.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작업 능률 저하가 되겠고 기억력, 집중력 감퇴 등등 정신적 피로가 같이 딸려오겠죠. 자, 빌딩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은 작업 만족도, 작업장의 분위기, 개인적인 요소, 개인적인 원인 이런 것들이 원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대요. 자, 이 빌딩 증후군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2-3시간 간격으로 창문을 열어서 실내를 좀 환기시키는 거야. 그리고 공기 중에 떠있는 이런 뭐 벤젠, 미세 화학 물질들을 흡수하는 약간 이런 식물 같은 거 있잖아. 뭐 전자파를 막는 식물 막 이런 것도 있다던데.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수생식물을 배치하는 것도 좋대요. 그리고 약간 좀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적절한 휴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갇혀 있는 거지. 근데 너무 사람들이 많고 갇혀 있다 보면 막 실내 공기가 너무 텁텁하고 막 그러다 밖에 나가면 막 살 것 같고 막 공기도 너무 맛있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느끼고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빌딩 증후군이십니다. 난 집 밖에 나가면 난 좀 반대야. 난 집에 있는 게 좋아. 웃으면 안 돼. 7번째 증후군입니다. 바로 황무지 증후군이에요. 자, 이게 어떤 증후군이냐면 기업의 구조조정 있죠. 잘리거나 아니면 살아남았거나 기업의 구조조정 이런 과정에서 살아남은 직장인들, 이게 퇴사당한 사람 말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런 직장인 분들이 겪는 정신적인 황폐 현상이래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게 일명 남은 자의 증후군이라고도 불린대. 정신의학적으로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인 거야. 여러분 알죠? PTSD. 자, 심리적인 허탈, 공허감 이런 데서 표출되는 일종의 집단적 신경정신병이야. 이 황무지 증후군이 나면 여러분 있잖아, 예측이 불가능해. 이것도 위험한 거야. 생각보다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약간 위협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다음이잖아. 왜냐면 이게 내가 여기서 살아남냐 안 살아남냐 이 문제인데 난 살아남았어. 근데 좋아야 되는데 언젠가 또 나에게 이런 게 올 수도 있고, 막 이런 스트레스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이게 트라우마 같은 걸로 남아가지고 정신적으로 약간 또 시대를, 그러니까 그냥 무감각해지는 거야. 근데 이게 단계가 있대요. 1단계부터 3단계가 있는데 1단계가 바로 정신적 혼돈기래. 그리고 2단계가 정신적 억압기. 그리고 3단계가 바로 정신적 황무지와 시기로 나뉜대요. 자, 1단계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쉽게 피로를 느끼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기억력, 그 다음에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성적 기능 있죠. 뭐 남성분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그렇고 성적 기능이 감소되는 거야.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단계에서. 그리고 이제 2단계는 뭐냐면 감봉되고, 그리고 휴가를 내가 쓸 수 있는데 휴가를 반납하고, 그리고 막 회사에 내가 내 영혼을 바치는 거지. 그래서 감봉돼도 괜찮아요. 휴가 반납할게요. 저 일할게요. 이러면서 회사에 순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2단계를 거쳐서 이제 3단계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해고를 당하는 거야. 그 옛날에는 해고당한 친구를 보면서 불안해하면서 내가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돼. 난 살아남아야 돼. 저 친구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어쩌겠어. 하면서 해고당하는 동료를 보면서 막 슬프고 막 불안하고 이런 느낌을 가졌다면 3단계는 이제 해고되는 동료를 봐도 무감각해지는 거야. 그냥 잘렸네. 무감각해지는 거야. 굉장히 이거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내가 잘리는 거에 공포도 없어. 잘렸네. 그 옛날에는 막 내가 잘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는 거야. 잘리든지 말든지. 그런 건 사람이 되게 어떻게 돼? 냉소적으로 변해가는 거야. 이게 바로 3단계인 그 황무지화식이야. 정신적 황무지화. 이게 여러분 있잖아. IMF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막 구제금융관리 사태 났을 때 국제통화기금 IMF 아시죠? 이때 구조조정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막 다 너무 힘든 상황이었고 막 다 잘리고 그때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고된 과정에서 10명 가운데 이 구조조정 가운데서 10명 가운데 8명 정도가 그 당시에 이 황무지 증후군에 찔렸대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무섭지 않아요? 잘린 사람도 아니고 남은 사람들이 이 증후군에 걸리는 거야. 근데 그때 IMF 때 10명 중에 8명이 이 증후군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증후군이 굉장히 무서워지는 것 같아. 이게 뭐 태생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소시오패스도 아닌데 약간 감정적으로 메말라가는 거야. 너무 무서운 병인 것 같아. 황무지 증후군. 정신적 황무지 증후군. 이거 너무 무서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지금 좀 감정적으로 없어지거나 그냥 모든 거에 좀 무감각해지거나 이런 분들은 진짜 약간 그 의사분과 상담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약간 찔리는 사람 있지? 이거 나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분들 상담하세요. 이게 그냥 냅두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꼭 정신과 상담원과 그냥 상담을 꼭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8번째 증후군은요. 테크노 스트레스 증후군입니다. 테크노 스트레스 증후군. 이 증후군이 뭐냐면 컴퓨터를 전혀 모르거나 혹은 컴퓨터에 굉장히 숙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컴퓨터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러니까 급속한 기술 혁신에 대응해야 되는데 특히 좀 나이 드신 분들 있지. 약간 중년 분들이 이 증후군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대요. 뭐 엑셀, 뭐 포토샵, 막 되게 여러 가지 이런 컴퓨터를 막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워낙 어린 나이 때부터 컴퓨터를 배우고 되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게 됨으로써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상태를 바로 테크노 스트레스 증후군인 거예요. 자, 봐봐. 나도 약간 조금 이게 있었어요. 얼마나 싫어, 솔직히. 나도 막 포토샵도 우리 매니저가 알려줘가지고 막 배우기 시작하고 썸네일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컴퓨터를 못하는 거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내가 이걸 왜 안 배웠지? 내가 이걸 왜 못하지?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막 이렇게 뭐 꾸벅꾸벅 이렇게 안 해도 내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약간 이게 테크노 스트레스 증후군이래. 자, 컴퓨터 보급이 이제 일반이잖아. 컴퓨터 없는 집이 거의 없어지고 직장인들도 그제 거의 뭐 서비스 직종이든 뭐든 다 약간 어떤 기계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정보화 욕구에 따른 테크노 스트레스 증후군이 막 되게 지금 점점 확산되고 있는 거지. 자, 이 증후군에 걸리면 정신적인 면에서 우울해져요. 난 이거밖에 안 되나? 이거 왜 내가 못 따라가나? 그러면서 거기서 오는 초조감, 불안감, 그리고 약간 좀 수면 장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당연히 불면증이 올 수 있는 거지. 수면 장애, 그리고 막 급격히 피로해지고 식욕부진, 입맛도 없고, 막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막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나만 못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오늘 두통,
이런 증상들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은 컴퓨터를 모르는 데에 따른 심리적 중압감이 굉장히 큰 반면에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은 이 최신 소프트웨어가 급속히 빨리 보되잖아. 근데 이건 진짜 내가 눈 깜빡하면 유행되고 눈 깜빡하면 이런 게 나오고 그래서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들도 뭐 하나 배워놓으면 또 이거 배워야 되고 막 이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거나 또 이런 거 아니면 내가 이 CD를 사야 돼. 내가 이 게임기를 사야 되는데 이걸 내가 빨리 해봐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구입하지 못하면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도 이 테크노 스트레스 증후군에 포함됩니다. 자, 테크노포비아라고 불리는 현상이 뭐냐면 새로운 기술 그리고 사람과 사이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효과. 왜냐면 이 기술을 못 따라가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대체해야 되고 그럼 나는 이거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나는 이걸 왜 못하지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 다른 사람은 내가 컴퓨터를 잘하는 게 죄지 막 여기서 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런 약간 부정적인 게 발생하는 거지. 자, 테크노 스트레스는요 1983년 미국 심리학자 크레이브 브로드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한 용어래요. 새로운 기술 혹은 새로운 유행에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이 심신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서 우울증에 빠지는 증세인 거지. 테크노 스트레스는요 PC 혹은 IT 제품 이런 것을 뭐 옛날에 뭐 아이패드가 나왔어. 아이폰 5가 나왔어. 근데 내가 이걸 못 썼어. 미치는 거야. 스트레스 현상 있죠. 그런 분들도 약간 이 테크노 스트레스 증후군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PC나 IT 제품 접할 기회가 없는 중년분들, 장년층 셀러리맨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걸 겪고 있대요. 너무 가슴이 아파. 이 얘기를 내가 막 조사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 대부분 사람들은 굉장히 과다한 업무량 때문에 이 새 기술에 대해서 배울 시간이 솔직히 없잖아요. 잔교 맨날 뭐 야근하는 사람도 많고 우리나라는 또 막 휴가도 눈치 보면 써야 되고 이러니까 뭐 컴퓨터 배울 시간이 있어? 결국에는 IT가 업무를 도와주는 기구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주는 매개체가 되는 거야. 이 문제가 굉장히 심해지잖아? 정신과를 가야 된대요. 신경정신과를 가야 된대. 그래서 이 테크노 스트레스 증후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분들도 굉장히 많대요. IT에 너무 의존하잖아 지금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새로운 기술,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점 과도하게 높아지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 집착으로 바뀌는 거야. 집착으로 바뀌면 내가 이거를 못 샀을 때, 이 기계를 못 샀을 때, 혹은 내가 이거를 막 배워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잘 내가 못 받아들이는 자신을 봤을 때 이게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거지. 그 테크노 스트레스 초기 증상이 초조함, 두통, 정신질환, 정신불안 이런 건데 이 증상이 심해지면 몸으로 오는 거야. 현기증, 심장박동이 막 빨라진다든지 심장박동 이상, 손떨림, 그리고 탈모, 위경련 이런 신체적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테크노 스트레스 증후군은요 짧은 기술 교체 주기, 그러니까 너무 유행이 빨리 오고 신제품이 또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걸 배워야 되는데 배울 시간은 없으니까 신제품에 대한 이해 부족, 업무량 과다, 그다음에 기술에 대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표준화 부족,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존 증가 등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대요. 최근에는 일부 기업들이 노트북 PC, 스마트폰 이거 안 쓰는 사람 있어? 이런 것들 관장하면서 업무뿐만 아니라 그냥 내 일상, 나 쉴 때도 아이폰 하잖아. 우리 아이폰 하고 그리고 막 게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IT 기계들이 이미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된 거야. 그래서 점점 더 테크노 스트레스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해요. 정도의 차이는 있대. 테크노 스트레스는 IT에 익숙한 사람이나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모두 조금씩은 겪고 있는데 이게 IT가 일상화된 만큼 이걸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 새 기술을 조금 더 그래 한번 배워볼까? 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조금씩이라도 천천히라도 이걸 익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조언을 한대요. 그리고 너무 막 지금 이거 유행한다고 내가 이거 해야 돼 라고 하지 말고 일단은 내 능력에 맞는 수준부터 시작해서 좀 이렇게 단계별로 학습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대요. 처음은 내가 다른 사람들 못 따라가는 게 너무 스트레스겠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레벨이 이만큼 차이 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 스트레스만 받지 말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내가 배우려고 하는 이런 습관을 조금 기르시는 게 좋대요. 어느 순간 보면 또 이만큼 내가 또 이 사람만큼 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제 약간 너무 의존하는 거 있지, IT에. 뭐 아이폰, 아이패드, 노트북, 이런 PC 사용 등은 시간을 정해놓는 거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그래, 이렇게 하자라고 정해놓거나, 집에 있지 말고 야외 활동, 그리고 좀 다른 취미,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하는 게 좋다고 그 의사분들이 말씀을 하셨대요. 그 IT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대요. IT 제품은요, 그냥 사람의 업무나 일상을 도와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너무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그 의미를 축소시킬 필요도 없어요. 새로운 기술을 모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수준에 맞는 부분부터 천천히 관심을 갖는 자세가 중요해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인제대학교 스트레스 센터가 있나봐. 인제대학교에. 그 인제대학교 스트레스 센터 우정민 교수는 이렇게 말했대. 인터넷과 휴대전화가 일상화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배워질 게 많아지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뭐 어플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움직이는 어플, 아니면 요즘 인스타에 이렇게 움직이고 막 갑자기 또 안 움직이고 막 이런 비디오 같은 그런 것들, 사진 찍는 거 하나만으로도 계속 기술이 나오잖아.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고, 이런 것들이 신기술을 이용하는 게 재미는 있지만 솔직히 이게 마음이 편해지지는 않잖아. 그래서 새로 배우는 것에 대한 거에 뭐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 내 사람관계, 그리고 내 취미, 이런 것들을 좀 잘 유지해가지고 심적인 부담을 좀 줄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이 증후군이 있었어. 내가 이제 막 유튜브 때문에, 편집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편집자는 안 구해주지. 그러니까 편집자는 구할 수 있는데 페이가 안 맞으면 내가 너무 힘들 거 아니야. 내가 막 월급을 막 이렇게 막 주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아직 위치는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자괴감이 드는 거야. 나 왜 이거 안 배워놨냐. 나 진짜 막 편집하면서 막 욕도 해보고,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막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진짜 여기 있는 거 다 이렇게 던지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거 내가 느꼈어. 나 성격 진짜 이렇게 들어줘도 되는 거야? 나는 놀랬어. 내가 막 머릿속에서 이거를 진짜 다 이렇게 던지고 있는 거야. 물론 상상이지만 나는 어차피 이거 다 내가 치고야 되는 거 알기 때문에 내가 그런 짓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순간 내가 무서운 거야. 나 왜 이래? 왜 이러지? 그래, 배우자. 그래가지고 우리 매니저한테 제가 이제 뭐 포토샵도 배웠고, 그리고 이제 뭐 프리미어라는 좀 나한테는 좀 어려운 그런 편집 기술도 조금씩 배워갔는데 기뻤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배우는 게 너무 막 배울 것도 많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욕심은 많은데 이걸 내가 하루에 다 배울 수 있을까 했는데, 이거를 내가 썸네일을 처음 만들기 시작하면서 재미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부탁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이거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좀 부족하지만 내가 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제 나이 35에 포토샵을 막 배우기 시작해서 썸네일을 만들고, 그리고 막 영상에다가 막 사진 같은 거 띄우는 것도 막 배우고, 이런 것들을 내가 조금씩 할 수 있는 게 늘어나면서 이 우울증 같은 이런 스트레스가 조금씩 없어져요. 물론 지금도 나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어려운 게 있긴 해. 아직도. 당연하다. 나도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씩 늘어간다는 거에 만족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 증후군을 갖고 계시는 분 있죠. 이 스트레스 증후군을 갖고 계신 분들, 저처럼 나이는 솔직히 상관없어. 그냥 처음부터 조금씩 배워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늘어나고, 그럼 거기서 오는 만족감도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증후 갖고 계신 분들 너무 막 주변 사람 따라가려고 지지 않으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자기 좀 레벨에 맞는 그런 수준부터 배워가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K짱도 이 스트레스 갖고 있었는데, 이런 증후군이 있다는 것도 몰랐지만 제가 이 증후군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같이 파이팅 합시다.